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앤드류 패트그리의 루터 브랜드가 되다 제 3편입니다. 4부 교회 세우기. 마르크 브루크 회담 이후 구교회에 속한 루터 반대자들은 이제 화해할 수 없는 적이 되었다. 이제는 좋든 싫든 루터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살펴야 할 때가 되었다. 1530년 보름스 칙령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을 때 6명의 프로테스탄트 제후와 14곳의 제국 자치 도시는 그것을 거부하고 공식 항의문을 제출했다. 이때부터 개혁자들은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자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고 공동신앙 성명서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듬해 상호 방위 동맹인 슈말칼텐 동맹을 체결했다. 그 중심에는 루터와 비텐베르크가 있었다. 루터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은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이었다. 국가 목사로서의 임무였던 것이다. 루터는 새로운 교회의 제도적 구조를 세우는 데에 열중했다. 새로운 교회의 조직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멜랑이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체계적이고 고도로 전문적인 새로운 인쇄업자들은 비텐베르크 성경, 기도서, 그리고 목회신학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순조롭게 생산량을 늘렸다. 루터와 가족이 살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교회 개혁과 가족의 모델이 되었다. 1525년 이후의 모든 시련을 거치면서 루터는 자녀 수가 늘어나는 행복한 가족에 둘러싸여 큰 위안을 얻었다. 루터 부부의 결합은 진정한 깊이와 감동적인 헌신이 있는 협력 관계로 꽃을 피웠다. 카타리나는 독신자 루터가 살던 뒤죽박죽인 집을 바로 잡았다. 카타리나는 루터가 하던 일을 떠맡았고 놀랍게도 가정생활에 견실한 기초가 된 사업과 경영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카타리나는 루터의 많은 부족함, 특히 재정적 결손을 능히 채워주었고 가정과 목회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었다. 루터는 자신의 부재 시 이를 관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면의 희망과 두려움까지도 카타리나와 나누었다. 가족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매우 실무적인 루터의 사고방식을 공동체를 세워 나갈 미래로 향하게 도와주었다. 루터의 행복하고도 성공적인 가정생활은 끊임없이 터지는 사건들, 말년에도 거의 그치지 않는 위기와 의사결정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반가운 피난처가 되었다. 완전히 공개된 그의 가정생활은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가정의 원형이 되었다. 루터의 가정생활에서의 정신적 위안은 교회를 세우는 과업, 특히 그리스도교 교육이라는 과업에 마음을 집중하게 했다. 크라나가 그린 루터와 카타리나의 부부 초상화가 많은 경건한 프로테스탄트 가정에 보급되었고 그 초상화는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가정, 즉 교회로서의 거룩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힘이 되었다. 루터는 원래부터 그리스도교 교육에 열정이 있었다. 그리스도교 교육의 과업은 루터에게 평생에 걸친 소명이 되었고 비텐베르크와 작센 선제후국을 넘어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길을 고수한 도시와 영방의 모든 가족에게 확산되었다. 이 교육 과업을 위해 루터는 신세대에게 새로운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알려줄 요리문답을 기획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루터는 기도와 예배 안내서 등을 출판했는데 문답 형식으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한 교재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월 화요일에 독일어 수업 외에 세례와 성찬이라는 주제를 정하여 가르치게 했다. 1529년 이후에는 대중을 위한 소요리 문답과 지도자를 위한 대요리 문답을 출간했다.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처럼 신앙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안내서 역할을 하도록 집필된 것이다. 루터는 신생교회에서 자신의 글만 주장하지 않고 다양한 글을 장려했다. 요리문답서는 지속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통에서 가장 인기 있고 독자적인 형태의 교육용 서적이 되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인쇄업자들에게 꾸준히 일거리를 마련해 준 셈이다. 루터파 도시와 영방에서는 학교 공급을 필수화했다. 중세 유럽에서 학교 교육은 주로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었다. 루터는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게 하는 것에 관한 설교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루터는 학교 조례 해설서에서 학교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세상에서 통치하는 데 유능한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1526년부터 1550년까지 새로운 학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독일어 학교 설립이 신속히 추진되어 1600년 무렵에는 인구 1000명당 한 학교꼴로 분포되게 되었다. 의무 교육은 아닐지라도 보편적 학교 공급에 대한 루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루터는 또 여성교육을 위한 개척자이기도 했다. 1520년부터 루터는 독일 모든 곳에 소년과 소녀 모두를 위해 가능한 가장 좋은 학교를 세우도록 간곡히 권했다. 그 결과 이태리에서 가장 여학생이 많이 다닌다는 베네치아의 학교가 여학생이 0.2%에 불과했던 반면 독일은 많은 시골 지역에서조차도 등록 학생 수의 절반이 여학생이 차지했다. 이런 모든 개혁적 조치로 비텐베르크의 인쇄업은 독일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다. 책 제작, 판매, 유통은 이제 비텐베르크의 가장 큰 사업이 되었고 독일 전역의 교회와 고객에게 배달되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루터가 있었다. 그는 활기차게 글을 썼고 인쇄서 간에 작업을 할당했고 인쇄 중에 교정을 보았다. 루터는 인쇄업의 모든 면에 긴밀히 관여했다. 그는 글쓰기에 격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는 그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원했고 그러기에 인쇄업에 종사하는 그의 친구들을 세심히 배려하고 또 감독했다. 그의 인쇄업에 관한 치밀한 관심은 그의 신학과 운동을 제대로 표현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루터는 인생의 마지막 15년 동안 독일 인쇄소 생산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루터의 영향력은 작센 선제 후의 경계 밖에서도 점점 더 확산되었다. 루터는 수많은 책을 발간했지만 인세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집필한 책으로 어떤 돈도 벌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수익을 얻어 적에게 추가적인 공격의 빌미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사업가 아내 덕분에 루터의 가족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 루터는 자신의 책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면 얼마든지 서문을 써주어서 그 책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루터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 없었다면 눈에 띄지 않았을 저자의 설교 혹은 요리문답서 초판에 가치를 더해 주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출판혁명을 일으킨 초기부터 생애 말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인쇄업의 수호 성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었고 생업을 얻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학업을 위해 비텐베르크에 온 수천 명의 학생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며 살았던 이들을 감안한다면 비텐베르크 시의 활성화된 경제의 주된 원동력은 루터 자신이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환영 인사를 반갑게 건네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26년을 살았다. 처음 6년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젊은 교수로 비교적 평온하게 살았고 그 다음 20년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계 제도에 도전한 일로 촉발된 대혼란 속에서 살았다.
그의 말년에도 참된 휴식이 전혀 없었다. 수없는 업무와 글쓰기,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결정의 선택이 너무나도 벅차다 보니 루터는 날로 쇠잔에 갔다. 1537년 루터 나이 54세부터 64세 죽을 때까지 10년간 루터는 심신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언제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했고 변비와 씨름해야 했다. 그 이전 1527년에 루터는 설교단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다. 그 이후부터 협심증이 심해지고 1536년 12월에는 심각한 심장마비까지 왔다. 1533년부터는 끔찍한 신장결석의 고통과 싸워야 했다. 여러 폐색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고 이질에 걸리고 목에 종기가 생기고 고막이 터지기도 했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했고 아내는 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으나 루터는 끊임없이 일에 둘러싸여 있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사람들이 피치 못하게 가져오는 수많은 민감한 문제로 분주했다. 그럴 때면 루터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짐에서 자유롭게 해줄 죽음을 열망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으로 10년을 더 살면서 버틴 것이다. 그 10년간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다. 교황과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급진적이었던 루터는 그 외에 다른 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세속 권력에 대해서도 영적 왕국과 세속 왕국의 두 왕국 이론으로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루터는 정당하게 제정된 정부에 저항하는 시도는 어떤 종류든 본능적으로 반대했다. 루터는 설교와 가르침 못지않게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가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전개 과정을 결정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후들의 대의를 공공연히 옹호했고 그의 목적과 일치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그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루터의 작품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라는 책자이다. 루터는 독일 제후들의 조언하기를 독일 내에서 유대인의 존재는 퇴치해야 할 역병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회당은 폐쇄되어야 하고 유대교 서적은 몰수해야 한다고 했다. 루터의 모든 글 중 훗날 그의 명성에 가장 큰 해를 끼친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이름에 관하여였다. 독일 제후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의견을 낸 글들도 매우 논쟁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악마가 세운 로마 교황청에 반대하여 라는 글에서는 교황의 거짓말과 사기, 신성모독과 우상숭배에 적합한 처벌은 교황과 추기경들의 혀를 잘라서 그 몸과 함께 교수대에 못 박는 것이라는 독소를 퍼부었다. 멜랑이톤이 루터의 무절제한 언어 사용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1545년 가을 루터는 만스펠트 백작과 그의 형제와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두 차례나 자기 출생지인 아이슬레벤에 갔다. 왕복 200km가 넘는 길로 심신을 지치게 하는 여행이었다. 1546년 1월 23일 루터는 다시 길을 떠났지만 흉통에 시달려 2월 17일의 마지막 모임에는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은 2월 18일 새벽 3시 루터는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2월 22일 루터의 시신은 선제후의 명령에 따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안장되었다. 루터의 임종은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위대한 승리였다. 루터의 진정한 유산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 율법과 복음, 영적 영역과 세속 영역 같은 신학적 통찰이었다. 이 모든 것은 불의의 업적인 성경 번역과 참된 가르침과 그리스도인 양육이라는 유산과 함께 이어진 것이었다. 루터 사후 그의 유산을 놓고 싸움이 시작되어 분열이 일어났다. 각 그룹마다 자신들이 루터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죽은 루터의 승인을 놓고 다투었다. 예전에 동지였던 이들이
이제는 극심한 불화에 휘말렸다. 이 역시 루터가 남긴 유산의 일부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많은 문제를 낳았다. 그 유산은 편협한 신앙 고백 안에 손쉽게 가두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정신이었다. 1617년 10월 31일 개신교 진영의 모든 지역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개혁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로 선택되었다. 많은 곳에서 기념행사와 특별행사가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되었다. 기념행사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이자 주요한 교육적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한 예로 울룸시는 100주년 기도문을 4,000부 인쇄했고 2,250개의 메달을 나누어 주었다. 공공장소와 가정에 붙일 기념 대판지도 수없이 제작되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 주빌리는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놀라운 행위였다. 루터의 교회는 이제 기성교회가 되었다. 인쇄물은 단지 선동과 변화의 도구가 아니었다. 복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평화를 쟁취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루터가 사망한 지 14개월 후인 1547년 4월 슈말칼텐 동맹 군대와 카를 5세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카를 5세가 대승을 거두었다. 제국 군대는 비텐베르크를 점령했다. 황제의 포로 중에는 루터의 지지자들인 선제후들도 포함되었다. 그 이후 위기 상황에서 독일의 루터파는 멜랑이톤의 지도력을 기대했으나 감당하지 못했다. 루터의 사망 이후 이 필시적인 시기에 교회에 절실했던 것은 루터처럼 인정사정 없이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지부동하는 지도력이었다. 1548년 황제는 로마 가톨릭의 복권을 담은 아우크스부르크 잠정 협정을 강요했고 일부 프로테스탄트 제국 자치 지역은 이에 대해서 저항했다. 1548년에서 1552년까지 5년 동안 마그데부르크의 인쇄기들은 460개의 작품을 생산했는데 전적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신랄한 논쟁 팜플렛이었다. 마그네부르크 공방전은 황제의 권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순간이었다. 결국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이루어지고 제후가 통치하는 지역은 제후가 믿는 종교를 선택하게 하는 결론이 나게 되었다. 이런 분쟁 상황에서 일어난 그룹이 바로 칼뱅주의였다. 16세기 중반에 칼뱅은 국제적인 프로테스탄트 운동에서 가장 활동적인 인물 중 하나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 이후 루터파와 칼뱅파 사이의 관계는 가톨릭 세력과의 관계보다 더 악화되고 말았다. 루터의 유산 중에 예배와 음악의 새로운 전통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독일어로 된 전례로 기획된 예배에서 설교가 부각되는 것, 자국어로 찬양하고 회중이 참여하는 것 등은 루터교 예배의 가장 심오한 유산 중에 하나이다. 이 음악적 유산은 루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깨달음 못지않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루터에게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극히 중요한 통로였다. 그것은 경건의 표시요, 공동체의 표현이요, 강력한 가르침의 수단이었다. 16세기 동안 독일의 인쇄업자들은 독일 찬송가집을 1000판이나 넘게 간행했다. 그 한 세기에 교회와 교실과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백만 부의 찬송가가 유포되었던 것이다. 음악과 교육이라는 루터의 두 가지 열정은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광범위하게 루터의 유산을 이어지게 했다. 학교 합창단이 거리를 행진하며 노래를 불렀고 예배 전 1시간 이상 회중이 찬송을 불렀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개혁 과정의 필수적인 일이었다. 16세기 말쯤 루터파에 속한 독일 영토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거주지에 학교가 있었다.
이제 루터는 사람들에게 선생, 예언자, 치료자, 친구 등 그 모든 것이었다. 루터는 죽어서도 계속 그의 무리를 이끌었다. 신화 속의 루터는 여러 모습을 지녔다. 첫째, 예언자 루터, 예언자 루터이다. 더 강력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기적을 행하는 자이다. 루터의 초상화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는 불연성의 루터 이미지도 유명하다. 그 외에 루터는 성인, 아버지, 후원자, 재판관, 친구 등 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르침만큼이나 위로와 확신이 필요한 교회의 특별한 유산들이었다. 루터의 죽음으로 비텐베르크는 얼마 안 있어 대학이 문을 닫고 권력은 카톨릭 교회로 넘어갔다. 1560년 멜랑히톤이 죽자 비텐베르크는 이제 남아있던 가장 빛나는 스승마저 잃고 말았다. 그러나 인세업은 여전히 비텐베르크 경제의 주춧돌로 살아남았다. 루터는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교양 있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신학자요 저술가였다. 그의 글은 짧고 간결했으며 표현은 단순 명쾌했는데 그 자체가 획기적이었다. 인쇄술의 발명 이후 루터는 가장 성공적인 저술가였다. 출간된 저작물의 양과 시장에서 거둔 성공 모두에서 루터의 작품은 그 누구든 살아있는 동시대인의 작품을 훨씬 능가했다. 16세기의 인쇄업자들은 루터 작품을 거의 5,000판 이상 찍어냈다. 여기에 루터 성경처럼 그가 관여한 것들까지 합하면 3,000편이 추가되어야 했다. 이 중에 80%가 독일어로 저술되었고 90%가 독일에서 출판된 것이다. 루터의 작품이 너무 쉽게 불법 복제되었는데 루터에게는 오히려 큰 혜택이었다. 그로 인해 독일에서 루터의 작품들과 개혁운동에 대한 소식은 쉽게 대중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은 단순히 탁월한 종교적 갱신운동 이상이었다. 참으로 놀랍고 선풍적인 모든 것을 사로잡은 공적 사건이었다. 면벌부 논쟁, 루터의 저항, 아우크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와 보름스에서의 저항, 농민전쟁 등 이 모든 극적인 사건들은 이전에 유럽이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들을 시시각각 제공했다. 루터는 국가 전체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독일의 한 출판업자가 시작한 작은 신문이 주간으로 나중에는 일간으로 발전하여 독일 도시들에게 삽시간에 퍼졌고 북유럽의 뉴스 매체가 되었다. 인쇄술은 루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고 결정적이었다. 루터 역시 독일 인쇄업을 형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힘이었다. 루터의 생존과 성공의 최고 수단 중에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쇄술이었다. 그 인쇄술 덕분에 독일인들은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합심의 결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적들을 위협하고 때때로 침묵시켰으며 독일의 신분계급에 속한 루터의 지지자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저술가로서의 본능적이고 빼어난 재능이 없었다면 루터는 결코 독일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재능이야말로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과 독일 인쇄업에 베푼 가장 놀라운 선물이었다. 루터 이후 출판업과 대중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완전히 달라진 세계가 된 것이다. 이는 비범한 인물에 걸맞은 비범한 유산이었다. 이상으로 앤드류 패트그리의 루터 브랜드가 되다, 역사를 바꾼 마르틴 루터의 글쓰기, 인쇄, 출판 전략의 요약을 마칩니다. 이제부터는 영성 책방의 리뷰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사건을 조사 연구했는데 그 중에 1위가 구텐베르크,
2위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그리고 3위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즉 1, 2, 3위가 모두 종교개혁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제가 소개한 앤드류 패트그리의 루터 브랜드가 되다는 바로 이와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에 대해 루터와 인쇄 및 출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쓴 특이한 루터 전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루터의 또 다른 면, 즉 그의 저술과 출판을 활용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자의 논점대로 루터라는 개인과 인쇄 출판업이라는 사회와의 조우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함입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루터의 신학과 인쇄술의 경제가 만나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지역을 넘어 독일과 전 유럽에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은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개혁자 루터의 4가지 자화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루터는 탁월한 저술가였습니다. 무명의 수도사 출신의 젊은 신학 교수가 그의 나이 34살에 비텐베르크 성교의 문에 반박문을 붙인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저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동시에 루터 개인의 놀라운 저술 능력, 글쓰기 능력 때문입니다. 그는 당대 가장 글을 많이 쓴 사람의 10배, 가톨릭 교회의 저술의 30배나 되는 많은 글들을 출판했고 그의 수백 종류의 책이 수천 판을 찍고 수백만 부 이상 팔렸다는 것은 오늘의 시대에 비추어 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기입니다. 단지 양적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넘어 그가 쓴 글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중의 언어인 자국어, 즉 독일어로 글을 쓰고 10분 내 읽을 수 있는 짧고 단순하고 명쾌한 내용, 그리고 무엇을 쓸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자연스럽게 글을 써내려간 이 저술 능력을 통해서 글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둘째, 루터는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글은 복음과 진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지역과 국가 경제까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텐베르크라는 시골을 세계 경제, 적어도 인쇄 출판 산업계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 도시의 여파로 모든 중요한 도시의 인쇄, 출판, 문화, 경제계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쇄술 자체보다 그 인쇄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치밀한 관심을 가지고 당시로는 획기적인 디자인과 출판 네트워크를 창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느 한 인쇄소나 출판사만 독점하지 않도록 자신의 글을 수많은 곳에 적절하게 분배한 것, 인쇄를 받지 않으므로 더욱 출판업이 활성화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와 국가 산업에 이바지한 것입니다. 과연 그는 독일 인쇄업의 보물이요 수호성인이라는 칭호가 어색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루터라는 이름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가 된 것이죠. 진정한 개혁자가 되려면 말과 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셋째, 루터는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신학자와 저술가와 사업가 이전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성경 중심이면서도 생활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설교는 대중들에게 위안과 평안, 치유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를 책임지는 아버지로서의 개혁가 이미지를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예배를 개혁할 뿐 아니라 음악과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독일 전 지역에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교육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여성을 위한 교육에 획기적으로 헌신한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불의에 대항하여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택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더 힘을 쏟은 모습이 돋보입니다. 그의 목회를 통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역의 핵심 진리를 더욱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루터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뛰지 않고 수많은 선배, 동료, 후배와 네트워크를 훌륭하게 구축함으로 불가능한 종교 개혁을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인쇄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루터에게 그를 돕고 지지하고 후원한 파트너들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한 사람의 사라지고 마는 외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루터의 친구들 중에 루터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스승인 스타우피츠, 그의 후원자인 프리드리 선제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멜랑이톤, 크라나후, 부겐하겐, 부처, 요나스 등이 없었다면 루터의 꿈은 망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의 꿈은 실제적인 현실이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따른 가장 위대한 무리는 바로 이름 없는 수많은 대중과 평민들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세주처럼 그를 지지하고 떠받들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지켜주었기에 그리고 대대로 계승했기에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의 몫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저술가, 사업가, 목회자, 지도자인 개혁자 루터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농민전쟁의 촉발, 쯔빙글리와의 결별,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지나친 멸시 등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루터를 비난하게 하는 약점들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좀 더 공동체 중심의 유연한 사고방식이었다면 그런 한계조차도 탁월하게 극복할 수 있었지 않았나 아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방치되다시피 했던 인쇄술을 놀랍게 활용한 루터의 위대함과 탁월함은 아무리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도 지나치지 않은 그의 놀라운 선택이었습니다. 루터는 인쇄술을 살렸고 인쇄술은 루터를 살렸다는 것. 이것이 이 특별한 루터 전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남이 못 보는 그러나 가장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세상 수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책을 읽으면서 내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앤드류 패티그리가 쓴 루터 브랜드가 되다의 영성 책방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